이번 시간에는 송치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검찰하고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단계, 법원 단계 나눠지겠죠.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수사 단계에 있을 때는 피의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면은 피고인 이렇게 부르게 되죠. 검사는 그 법원에 유죄 선고를 받을 확신이 있으면 이제 법원에다가 공소 제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소 제기하지 않으니까는 불기소한다든지 그런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 기소할 때는, 공소 제기할 때는 그 신병 상태가 구속된 상태로 기소하게 되면은 실무상 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이 의미는 그 피고인이 되죠. 이제 기소에서 피고인이 되면은 이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면 이제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제 변호인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가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을 여기서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한다, 불구속 기소한다. 그런데 모든 사건의 피고인이 전부 다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건들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서류만 법원에 보내는 거예요. 서류만. 약식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법정형의 벌금형이 있는 사건,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그 법정형의 벌금형이 있는 사건들, 그리고 증거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서류만 보내는 거, 사람이 법정에 나가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서류만 법원에 보내가지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하면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명령을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청구를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약식명령 사건이다,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증거가 있는 사건들에까지도 그 피고인을 법정에 내세우게 되면은 그 판사가 일일이 그 사건들을 전부 다 그 피고인을 법정에 불러내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재판하는 시간이 그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안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약식명령, 서면만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이렇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규정해 놨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은 벌금 100만 원 해주세요 약식명령 청구하면 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그대로, 대부분 다 그대로 하는데 올릴 수도 있고 벌금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약식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약식명령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약식명령하는 사건은 법원에는 사건 종류별로 이렇게 법원 번호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사건 번호는 형제 번호라고 그래요. 만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2021 형제 123호 이러면은 2021년도 서울중앙지검에 2021년도에 123번째로 접수된 사건 해가지고 검찰 사건 번호는 형제 번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찰 사건 번호는 별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법원에서는 재판의 종류별로 약식명령 사건은 약식명령의 약자만 여기다 쓴 거예요. 고라는 것은 1심은, 형사사건은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고노도로 되어 있어요. 민사사건은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행정사건은 1심은 구, 2심은 누, 3심은 두. 이렇게 그 법원 재판 종류별로 그 법원 번호를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만일에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피고인은 그 벌금을 받아들이고 그냥 납부를 하면 돼요. 벌금 납부는 검찰청에다 하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이제 벌금 내라고 통지가 오면은 지로용지라든지 오면은 그걸 은행에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생각했을 때 벌금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억울한 면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송달받은 날이에요. 송달받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청구하느냐? 법원에서 선고했으니까 법원에다 제출해야 되겠죠.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한 사건은 고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정식 재판에 정자만 써가지고 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종 상향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전에는 그 피고인만 정식 재판 청구했을 경우에 검사도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도 만일에 이제 500만 원 벌금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100만 원만 했다든지 그러면 검사가 판단했을 때 너무 적잖아요. 저 약식 명령 청구한 거에 비해서 그럼 검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정식 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피고인만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이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그래가지고 만일에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는데 피고인만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정식 재판에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100만 원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만 원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고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식 재판 청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어요. 지금 약식명령 한 것보다는 더 많이 선고를 안 하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해가지고 물론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검찰에다가 이 사건이 정식 재판이 들어왔다고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했다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검찰에서도 그럼 우리도 같이 정식 재판 청구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고쳤어요. 이거를 개정했어요. 형종 상향 금지 해가지고 벌금형 선고했으면은 피고인만 정식 재판 청구했을 때 그것을 징역형이나 근고형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징역형, 근고형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 그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무기, 징역, 징역, 근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다시 한번 사형, 징역, 근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벌금보다 그게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벌금보다 더 높게는 이제 선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좀 바꾼 거죠. 이게 벌금보다 형의 종류를 더 높게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벌금형을 그 징역형이나 근고라든지 자격상실, 자격정지 뭐 이런 식으로 높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벌금 100만 원이었던 것을 200만 원으로는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벌금 액수를 높이는 거는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할 때 피고인들이 아무래도 좀 신중해지겠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리고 또 여기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하면 바로 이렇게 1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판사 한 명이서 재판하는 것은 단독 사건, 판사 3명이서 하는 것은 이제 합의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단, 고합 이렇게 그 법원 번호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1명이서 재판하는 사건하고 3명이서 재판하는 사건은 왜 그렇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사물에 관할 그래가지고 1년 이상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뭐 그런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 그것을 법원 조직법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심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선고했던 고단, 고합, 고정으로 선고했어요. 그러면은 1심을 선고한 거니까 정식 재판도 1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고한 날부터 플러스 선고일 플러스 7일, 초일 불산입이니까 선고일 플러스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항소기간 지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소장은 어디다 제출하느냐? 원심법원이라는 것은 선고한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심 법원에다가 그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럼 1심 법원에서 항소장을 받으면은 항소는 1심에서 2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소장하고 1심에서 선고한 그 기록을 2심으로 보내겠죠. 그럼 2심으로 보내면은 2심 법원에서는 그 기록을 접수하면은 피고인한테 당신이 항소한 기록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해가지고 기록 접수했다는 통지를 피고인한테 해줍니다. 그럼 피고인은 그 통지서를 받고 나서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항소 이유에는 그 형사소송법에 항소 이유가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실 오인, 1심에서 사실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든지 아니면 양형부당 그래가지고 너무 형이 과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이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2심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그 1심은 이제 고로 이렇게 법원본을 했는데 2심에서는 노로 한다고 이렇게 고노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심 단독 사건에서 항소하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는 거예요.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해요. 그리고 1심 합의 사건은 항소하면은 고등법원 형사부로 갑니다. 고등법원 형사부. 그러니까 단독 사건하고 합의 사건하고 2심 법원이 다르죠. 2심 법원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하는지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하는지 그런 차이가 있다 해서 2심도 마찬가지로 2심에서 그럼 2심에서 이제 그럼 나 이 정도 선고받았으면 내가 여기서 그쳐야지 하면은 7일이 지나면 형이 확정되는 거고 만일에 거기서 불복하면은 3심으로 가는 거죠. 해가지고 7일 이내 선고일 플러스 7일 이내에 상고를 한다. 1심에서 2심 가는 거는 항소, 2심에서 3심 가는 건 상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고장을 어디다 내느냐?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거. 원심법원은 선고한 법원, 그 사건을 선고한 법원이라고 그랬죠. 여기 2심에서 선고한 거잖아요. 2심에서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니까는 상고장은 2심에다 내는 거죠. 원심법원 2심에다 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원심법원 2심에서 대법원으로 그 사건 기록 상고장하고 같이 보내면은 대법원에서 그 기록을 받아가지고 접수 통지합니다. 접수 통지하면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고 이유는 뭐가 있느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이것도 항소 이유도 되는 거예요. 항소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소 이유는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고 이유에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이런 부분들은 좀 그거 할 수 있는 그게 좀 그 선고 형량에 따라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고 이유는 여기에 이런 걸 주로 이유로 그 상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항소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항소 이유 그 조문이 따로 나와 있고 상고 이유 조문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심은 이제 법원 번호가 고노도 되겠죠.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 상고,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7일째가 보니까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 법원에 근무를 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당직실에도 갖다 낼 수는 있겠지만은 피고인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별로 좀 일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의 말일이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도 된다.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빼면은 뭐 화요일까지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날짜 계산하다 잘못해서 놓치면은 큰일 나니까는 가급적이면은 그 선고한 날 플러스 7일 이내에 항소장, 상고장을 바로바로 제출해야 되겠죠. 항소 이유서도 마찬가지고 상고 이유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형사 사건의 재판 절차,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비약적 상고라는 게 372조에 비약적 상고라는 것도 있고 420조에 재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재심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종종 들어보셨죠? 가끔 가다가 그 TV 프로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은 어느 사건에 대해서 재심에 대해서 뭐 무죄 선고를 했다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그때 피고인으로 그 복역을 했던 그 윤모 씨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상고 441조의 비상상고라고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사항들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 조문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검사가 구속 기소하던 불구속 기소하던 약식 명령을 청구하던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불기소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보겠습니다. 불기소,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있습니다.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떠한 혐의를 찾지를 못했어요.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대부분 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사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 범죄 인정 안 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범죄 성립 요건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범죄 성립 요건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이긴 한데, 그 범죄 성립 요건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성 요건 해당성이,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인데, 이것은 좀 그 가깝게 그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면은 처벌조항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 자, 형법 250조 살인죄 처벌조항이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게 구성요건 처벌조항이고, 누가 A라는 사람이 B를 그 칼로 찔러 살해했다 그러면은 그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인데, 여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관적은 행위, 객체, 인과관계 이렇게 상황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 과실,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예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범죄 인정,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과거에 처벌조항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처벌한다 이런 청소년 보호법이 있었는데, 그 음식점에서 술을 공짜로 줬어요. 청소년한테. 그 음식점에서 그날 개업 행사하느라고 손님들한테 전부 술을 공짜로 줬는데, 이제 청소년이 와가지고 만 19세 미만자죠. 고등학생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제 술 꺼내다 먹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그 주인에 대해서,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그런데 법원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하면 처벌하는 거지, 이거 무상으로 준 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 판매한 게 아니니까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한 거죠, 이게. 그래서 무죄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처벌하도록 그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했든지, 아니면은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든지, 그럴 경우에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쁜 짓,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처벌조항에 해당하고 나쁜 짓, 법에 위반된 성질에, 그게 사람을 죽였으면 나쁜 짓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나쁜 짓은 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쁜 놈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게 범죄 성립 요건인데 근데 나쁜 짓을 위법성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했는데도 나쁜 짓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정당방위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정당방위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21조 정당방위, 그 다음에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은 나쁜 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조각사유라고 그래요. 나쁜 짓 위법성을 떨쳐버리는 사유, 조각사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순서대로 따져보는 거예요. 나쁜 짓, 위법성은 맞지만, 사람을 칼로 찔러서 정당방위도 아니고, 뭐, 그래서 위법성, 나쁜 짓은 맞지만은, 책임을 물으려다 보니까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칼로 찔러서 나쁜 짓이고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나쁜 짓은 맞는데, 정당방위나 뭐 이런 데 해당되지 않아서 나쁜 짓은 맞는데, 책임을 물으려다 보니까 나쁜 짓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냐? 그 책임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을 잃어버린 심신상실자라든지 아니면은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구조에 있잖아요. 그것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쁜 놈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안 본다. 이런 그런 형법 구조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가능성은 이것은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위반 사건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 이 사람이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가 그 14일 이내에 퇴직한 사람한테 퇴직금 주지 않으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데 그거를 주려고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를 주려고 자기 재산도 다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려고 할 수 있는 한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 가능성이 없었어요.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을 지급할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나쁜 놈이라고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나쁜 짓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 형법 16조에 보면은 법률의 착오라 그래가지고 그 판례 예를 들면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산지를 전용하는데 형질 변경하고 이런 거 이제 전용한다 그렇게 하는데 산지를 전용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인이 그 담당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거 산지 전용하려고 골프장 건설하는데 산지를 전용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 잘못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담당자가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거죠. 훼손하는데 위법성 인식이 없었어요. 산지 훼손하는데 나중에 적발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법원에서는 담당자가 이게 잘못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이것을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 법률을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담당자가 괜찮다는데 누구한테 또 물어봐 해가지고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해서 여기 이제 책임 조각사유 이렇게 조각사유 떨쳐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해서 요거 구속요건 해당성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되면 되는 거고 법원에서는 무죄 선고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죄가 안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안 됨. 이렇게 이제 우리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아니면 이제 증거가 불충분해요. 이렇게 뭐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맞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이제 혐의 없음 처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기소유예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되는데 정상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고 하면서 이제 정상 참자 피해를 회복했고 정상 참작의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법원에 보내는 기소하는 것을 유예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단어 의미 그대로 그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라는 의견으로 송치하진 않아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은 이것은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한다. 죄가 안 되면 좀 전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그때는 죄가 안 됨. 이렇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공소시효라는 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공소권 없음 이렇게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하지 못하니까는 처벌하려면 법원에 보내야 되는데
공소 제기해야 되는데 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법원에 가서 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든 벌금을 선고하든 징역형 구치소에 교도소 형이 확정돼서 집행하면 이제 교도소로 가는 거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형 집행 전 단계는 구치소에 있는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교도소로 보낼 텐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교도소 보낼 수 없잖아요. 벌금도 받을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공소권 없음. 또 형이 확정됐다든지 형이 폐지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검찰 사건 사무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각하라는 것은 고소사건, 고발사건에서만 각하가 있는 거예요. 고소사건, 고발사건. 우리 수사관님들이 스스로 하는 거는 인지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인지사건에는 각하가 없어요. 그 고소사건, 고발사건에서 고소장, 고발장으로만 봐도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고소인, 고발인 진술을 들어봐도 이게 더 조사할 거 없이 피고소인, 피고발인 조사할 거 없이 혐의 없음이라든지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면은 그냥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각하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검찰 사건 사무규칙 115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소중지라는 게 있습니다. 피의자 소재불명일 때 기소중지 120조 검찰 사건 사무규칙 120조에 있고 그 다음에 참고인 중지 피의자가 당신 이러한 행위가 한 거 맞죠? 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꾸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A라는 참고인이 찾을 수가 없어요. 소재불명이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참고인 때문에 사건은 결론을 못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고인 소재를 발견할 때까지 중지한다. 참고인 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1조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송 그 형사소송법 4조에 보면은 토지관할 그래가지고 그 관할이 있어요. 그 수사할 수 있는 관할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그 피의자의 주소, 거소지, 주거지 살고 있는 데 말하는 거죠. 주소지, 거소지. 주소지는 주민등록되어 있는데 거소지 살고 있는 곳 이렇게 돼 있고 현재지는 여행을 다니다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호텔,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은 구속되면 이제 10일 동안, 열흘 동안 데리고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구속된 장소, 거기도 이제 현재지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범죄지라든지 그 수사하려면 범죄지라든지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지, 거소지라든지 현재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걸리지가 않았다면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군데에 해당되는 대로 이송을 보내주는 걸 이송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검찰 사건 사무규칙 128조 1항 1호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관련 법에 소년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소년 보호 사건 송치, 가정 보호 사건 송치, 성매매 보호 사건 송치, 이동 보호 사건 송치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가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처분을 하는 그러한 유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랬고 여기 색깔이 같죠. 여기 항고라는 여기서 이제 불복을 하면은 불기소 처분하는 데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면은 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거칠 수가 있는데 요거 색깔이 같은 내용 요거 살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누가 항고할 수 있느냐 항고는 이제 검찰청법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고 어떻게 한다는 그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소인이라든지 고발인 그 다음에 진정인 중에서는 그 진정사건에서 처벌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사건이 입건이 된 사건 그 진정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입건이 되겠죠. 고소사건은 고소장, 고발장으로는 고소사건, 고발사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진정사건은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시작은 고소, 고발, 인지 세 가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사건, 고발사건 아니면 인지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인이 처벌의사 표시해가지고 인지사건으로 입건이 되면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항고는 검사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은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고소인 고발인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정 사건도 이렇게 통지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지검지청에다가 항고장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그러면은 항고장을 제출하는데, 그러면은 그 항고장을 제출받은 지검지청, 그 처분한, 불기소 처분한 그 청에서 항고장을 보니까는 항고인 말이 맞네. 고소인이 이제 항고인이 된 거죠. 항고 당한 사람은 피항고인이 된 거예요. 피항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피항고인인 검찰에서 이거 항고인 말이 맞네. 그러면 이제 그 불기소했던 것을 다시 이제 기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받아들여줘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항고장하고 그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냅니다.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요. 여기 이제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고등검찰청으로 보내면은 고등검찰청에서 그 항고장을 보고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재기수사 명령이라는 것을 해요. 그 고등검찰청에서 그 지검지청 처분한 청으로 이거 좀 이유가 있다, 항고에 이유가 있다, 다시 수사하라 그래가지고 재기수사를 하는 것을 재기수사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고등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제기하든지 그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검찰청에서 보고서도 이거 뭐 항고 이유가 없는데 해가지고 기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고등검찰청에서 그 항고 기각을 하면은 그 항고인은 또 불복을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260조 절차에 따라서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신청. 이 사건을 법원에 갖다 달라. 법원에 제정한다. 재정 신청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 그리고 재정 신청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고소인, 고발인이 재정 신청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항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는 항고인이 재정 신청권자가 되는 건데, 고소 사건은 죄명에 관계없이 고소 사건은 전부 다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발 사건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법 123조에서 126조에 해당되는 죄명에 대해서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3조, 126조가 뭐냐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항고했는데 고등검찰청에서 기각할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관의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수사관의 폭행, 가혹행위, 그 다음에 수사관의 피의사실 공표, 이런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대검찰청의 고발인이 재항고를 하는 거예요. 재항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일로부터 항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기각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분청에다가, 여기 처분청에다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러면은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그 처분청에서는 지검지청에서는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유해가지고 고등법원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7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고등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서하고 항고 기각된 기록하고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는 그 3개월 이내에,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 신청한 것을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공소 제기하라는 결정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발인, 직권남용, 그 다음에 독직폭행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요것만 재정 신청하는 거고, 고발 사건에서는 나머지 뭐 고발인 만일에 뭐 폐기물 관리법으로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고발인이 그 항고는 할 수 있는데 재정 신청은 안 되고, 그런 사건들은 재정 신청은 안 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는 거예요. 대검찰청에 재항고. 이렇게 해서 항고인이 대검찰청에 재항고, 고발인 중에 요 사건을 제외한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신청권자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항고장을 어디다 제출하느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기각한 고등검찰청에 제출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항고, 재정 신청, 재항고 이런 부분들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그러면은 피의자, 여기서 이제 피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의자, 처분받은 사람. 피의자가 있는데 저런 경우가 있어요. 기소유예 처분받았어요.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 처분했는데 피의자 생각에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의자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왜 이게 혐의가 인정되지? 나는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 해가지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기소해야 된다는 게 말이 돼? 해가지고, 아니면은, 아니, 나는, 이게 엉뚱하게 나는 여기 관련도 없는데, 내가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피의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할 수가 없는 거죠. 항고 자격이 없어가지고. 기소중지 처분받은 피의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헌법소원 제기하는 거는 기소유예 처분받은 피의자가 대부분 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드물고요. 기소유예 처분받은 피의자가 왜 내가 혐의가 인정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여기 불기소 처분받은 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가 둘 중에 빨리 돌아오는 날이 지나면 이제 헌법소원 권한을 잃어버리는 거죠.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해가지고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1년 이내, 처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검사가 기소하는 단계, 그 다음에 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불기소 사건 등 기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